얼마 전 어느 분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어떤 설교 영상을 보니까 트럼프가 곧 짐승의 표를 강요할 것 같은데요. 트럼프가 수정헌법 폐지하고 정치와 종교를 연합시켜서 종교 분리의 원칙을 깨트리고 일요일에 모두 교회 가도록 강제하려고 한다는데 제가 이렇게 직장을 다니고 있는 게 맞을까요? 지금 마지막 때인데 좀 그런 설교 좀 해주세요. 이렇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로 말씀드리기는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그냥 요즘 좀 바빠서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무슨 황당한 얘기인가 싶어서 말해준 영상들을 찾아봤는데 정말 그렇게 얘기들을 하던데 사실 그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든지 제가 다 관여할 바가 아니죠. 유튜브에 얼마나 많은 얘기들이 쏟아집니까? 어떤 사람은 트럼프가 적그리스도다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지금 미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트럼프는 전 세계를 상대로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것인가? 트럼프는 도대체 누구인가? 제가 바티칸과 미국 그리고 세계 경제에 본격적인 관심을 갖게 된 것은 1997년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거의 한 30여 년 전이네요. 그때 한국은 IMF를 맞았던 때입니다. 그때부터 바티칸과 미국 그리고 세계 경제에 대한 신문 기사들을 다 가위로 오려가지고 스크랩해 놓기 시작했고요. 인터넷이라는 게 나오고부터는 뉴스 기사들을 인쇄해서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떤 말씀의 성취인지 거기에 다 일일이 메모해서 클리어 파일에 보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파일이 약 20권 정도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한 10번 정도 이사를 다녔는데 그걸 보물단지처럼 그 파일들을 가지고 다닙니다. 이 바티칸과 미국의 동향을 관심 있게 보다 보니까 자연스레 프리메이슨이라든지 그런 그림자 정부, 딥스테이트, 비밀 조직 관련한 여러 책들도 한 10여 권 넘게 읽은 것 같습니다. 그냥 대충 인터넷에서 취합한 그런 얄팍한 정보가 아니라 다양한 독서를 통해서 그들의 실체에 접근하려고 매우 노력했어요. 더불어 미국 역사와 정치에 대해서도 다방면으로 공부하고 계속적으로 자료를 수집해 왔습니다. 경제 잡지도 수년 동안 구독해서 읽었습니다. 사람들이 비트코인이 뭔지 모를 때 저는 그 잡지를 통해서 이미 비트코인의 등장에 대해서 알았고요. 그때 비트코인이 0.1달러였으니까 그때 100만 원어치만 샀어도 지금 1조가 넘었습니다. 혹시 에고 아까워라 그때 샀어야 됐는데 그런 분 계십니까? 안 사길 잘했죠. 샀으면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있을지 없을지 저도 잘 모르니까. 여러분, 지금 내가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은 것을 인해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합시다. 자, 그리고 교황의 동향을 확인하기 위해서 바티칸과 또 가톨릭 유튜브 여러 채널들도 구독하면서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스마트폰 시대가 되면서 더 이상 예전처럼 신문 기사를 오릴 필요도 없고 그 기사를 또 프린트할 필요도 없고 그냥 파일에 보관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없이 폰에 바로바로 스크랩이 가능한 그런 편리한 시대가 되었죠. 지금도 성경의 예언이 어떻게 성취될 것인지 늘 예의주시하면서 국제정치, 세계 경제 상황을 거의 매일 살피고 있습니다. 저는 새벽 4시에 일어나면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 루틴 중에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 소셜에 매일 수십 개씩 올리는 글, 기자회견한 질의응답들, 백악관의 공식 발언, 필요하다면 제이드 벤스 부통령과 루비오 국무장관까지 매일 150개 이상 되는 코멘트를 다 체크하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어떤 건 제목만 보고 넘어가고요. 어떤 건 관련해서 팍스나 CNN이 어떻게 논평했는지 비교해 봅니다. 예전에 잘 모를 때는 CNN을 많이 봤거든요. 한국 언론사에서 다 인용 보도한 매체가 전부 CNN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미국 정치에 한 30년 동안 관심을 갖고 보다 보니까 CNN, MSNBC, 뉴욕타임즈 이런 매체는 거의 가짜뉴스 아니면 반성경적인 사상으로 굉장히 쩔어 있는 그런 매체들이죠. 예전에는 얘네들 논평 보면 화가 났는데 요즘은 그냥 웃음이 나옵니다. 그 심보 나쁜 고약한 아이가 아주 억지로 뒤틀고 애쓸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제 국제 정치, 경제학 박사들의 영상도 꾸준히 챙겨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의 예언을 연구해 온 지 30년입니다. 한 분야를 30년 동안 이런 관심을 가지고 연구했으니까 그래도 일반 사람들보다는 조금은 더 넓고 좀 깊이 보는 시야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 바티칸과 미국 그리고 세계 경제 동향과 성경의 예언은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강의를 했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예언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과거주의, 역사주의, 미래주의. 역사주의 해석에 의하면 요한계시록 13장에 두 짐승이 나오는데 계시록 13장 1절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이 첫 번째 짐승은 바티칸이죠. 그리고 11절에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이 땅에서 올라오는 두 번째 짐승은 미국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짐승인 바티칸이 적그리스도죠. 미국은 적그리스도의 명령을 수행하는 행동 대장을 하는 것이고요. 이 두 짐승의 정체는 저의 뇌피셜이 아니고 19세기부터 성경의 예언을 연구해온 사람들의 가장 신뢰할 만한 해석이죠. 자, 마지막 시대에 바티칸과 미국에 대해서 계시록에 자세히 예언이 돼 있는데 미국이 바티칸과 연합해서 세계 단일 정부를 형성하고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게 합니다. 여러분, 경배라는 말은 종교 용어죠. 그러니까 전 세계인이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단일 종교를 갖게 되는 겁니다. 적그리스도를 경배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계시록 13장 15절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다 죽인다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계 단일 정부라는 것은 뭐 한 명의 대통령이 등장해가지고 세상을 다 통치한다, 그게 아니라 글로벌리즘을 말하죠. 사회주의 시스템으로 같은 사상, 같은 목적, 같은 종교로 세계 통합을 추구한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을 실행하는 UN, IMF, WF 이런 국제기구들이 이미 행동하고 있지요. 자, 그러던 중에 트럼프가 종교자유위원회를 설치했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걸 두고 야, 미국 수정헌법 1조에 정치와 종교를 분리하도록 돼 있는데 드디어 트럼프가 정치와 종교를 연합시켜서 일요일에 모두 교회에 가도록 하는 법을 만들려고 합니다. 일요일에 교회 가지 않으면 박해를 받는 시대가 이제 눈앞에 왔습니다. 짐승의 표가 임박했습니다. 시골로 가야 합니다. 네, 그렇게 말하던데 여러분, 예언을 그냥 뉴스 몇 개 보고 진짜 그런 것처럼 해석해서는 안 될 뿐 아니라 무엇보다도 거짓을 사실처럼 말해서는 더더욱 안 되죠. 트럼프는 수정헌법 1조를 파괴한 게 아니라 오히려 회복시켰습니다. 여러분, 수정헌법 제1조의 내용이 뭡니까? 의회는 국교를 정하거나 자유로운 종교 활동을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으며 언론이나 출판의 자유, 국민이 평화롭게 집회할 권리 및 정부에 대해 청원할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 정리하면 수정헌법 제1조는 첫째, 종교의 자유. 종교의 자유는 국교 금지죠. 정치와 교회 분리한다라는 게 국가가 국가 종교로서 세우는 것을 금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자유로운 신앙 보장. 두 번째, 언론의 자유. 세 번째, 집회의 자유. 네 번째, 청원의 자유. 다섯 번째, 표현의 자유. 이 5가지 자유를 보장한 법안입니다. 미국 민주주의와 인권의 기초가 되는 핵심 조항이고요. 사실 사회주의 국가를 제외하고 대한민국을 비롯 거의 모든 국가가 이 미국 헌법의 틀을 그대로 가져와서 자국의 헌법을 만들죠. 그만큼 잘 만들어진 법이에요. 민주주의 사회라면 이 5가지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죠. 그런데 왜 헌법 1조에 왜 종교의 자유를 첫 번째로 넣었을까요? 여러분, 미국을 누가 세웠습니까? 유럽에서 그 종교적, 신앙적 박해를 받던 사람들이 피해가지고 건너온 사람들이 세운 나라가 미국이죠. 유럽은 종교가 전부 국교였습니다.
그게 오로지 가톨릭만이 아니고요. 개신교 국가도 있었어요. 가톨릭이든 개신교든 종교가 국가이다 보니까 신앙의 자유를 국가가 간섭했고요. 그것은 곧 뭐로 이어져요? 박해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걸 떠나온 사람들이고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헌법 제1조 첫 문항에 종교의 자유를 넣은 거죠.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들 7명 있죠. 조지 워싱턴, 토머스 제퍼슨, 벤저민 프랭클린, 이런 사람들이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7명 전원이 전부 개신교인입니다. 그리고 미국 헌법 초안에 서명한 55명 중에 50명 이상이 개신교인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국가 자체가 개신교의 나라이고요. 목사님들은 지역 사회를 이끄는 사람들이었고요. 당연히 교회에서는 무슨 얘기가 오갔겠습니까? 국가의 정책과 방향에 대해서 항상 토론하고 의견을 나누었어요. 그 의견들이 목사를 통해서 정부에 전달되고요.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러니까 헌법 1조의 정교 분리는 교회의 정치적 발언 금지가 아니라 국가가 교회에 부당한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이죠. 교회에서 정치적 발언을 법으로 금지하면 그것이 바로 수정헌법 1조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곳은요, 국가의 도덕적 타락을 막기 위해서 끊임없이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교회가 안 하면 그걸 누가 합니까? 정부 기관이 스스로 자정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합니까? 아닙니다. 교회가 하는 겁니다. 잘하고 있으면 잘한다. 못하면 못한다. 국가가 명백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성경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도 교회가 침묵하면 그 사회는 걷잡을 수 없는 타락의 심연으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도덕이 침묵당한 사회. 여러분, 히틀러가 나치즘을 실현할 수 있었던 건 교회의 침묵 덕분이었습니다. 그때 교회는 정부에 부역하면서 악의 나라를 도왔고요. 그리고 반대로 불의에 대항하여 목소리를 낸 본회퍼 같은 목사는 순교의 피를 흘렸죠.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국가적 불의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고 교회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차별금지법. 이거 정치의 영역입니까? 종교의 영역입니까? 정치적 법안 아닙니까? 그런데 이 정치적 법안에 대해 교회가 침묵하면 그 사회가 어떻게 되죠? 그 사회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오늘날 미국과 서유럽 같은 그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국가들이 여실히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말씀드렸듯이 미국은 개신교의 정신으로 건국이 되었고요. 교회의 적극적인 의사가 정부에 전달되던 그런 국가였는데 언제부턴가 교회에서 정치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런 말들이 미국 사회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가? 1954년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다. 그때 린드 존슨이라는 의원이 교회는 민주당의 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만 해도 미국 기독교인이 몇 프로였을까요? 당시 여론조사에 의하면 제가 이걸 그때 당시 그 검색을 다 해서 다 찾아보니까 응답자의 90%가 개신교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매주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사람은 약 65%.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게 너무나 당연한 세상입니다. 이 1950년대만 해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정치의 영역에서도 보수 공화당의 지지가 압도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교회를 파괴시켜야 하는데 그럴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러다가 기가 막힌 법을 하나 몰래 통과시킵니다. 그것이 바로 1954년에 통과된 존슨 수정안입니다.
이 존슨 수정안은요, 교회를 포함해서 비영리 단체는 특정 정치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활동을 금지하는 법안이에요. 그래서 위반하면 세금 면제 자격을 박탈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당시 이 법이 통과될 때 공화당은 뭘 하고 있었어요? 그런 질문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AI한테. 공화당 뭘 했니? 그렇게 물어보니까 이 법안이 단독으로 올라온 것이 아니고 대규모 세법 개정 안에 짧은 한 문장의 문구를 끼워 넣은 겁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토론도 없었고 공청회도 없었고 이런 내용이 있는 줄도 몰랐고, 그러니까 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이 존슨 수정안이 별도 표결에 붙여지지도 않고 그냥 은근슬쩍 묻어서 통과돼 버린 겁니다. 이 존슨 수정안이야말로 미국의 수정헌법 제1조 5가지 자유 중에서 종교의 자유,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말살하는 법인 거죠. 보수 신앙을 가진 목사들의 입에 자물쇠를 채워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뭐라고 얘기해요? 교회에서 정치적인 이야기하면 안 된다라는 인식을 오랫동안 미국 전역에 퍼뜨렸고요. 이런 배경을 전혀 모르다 보니까 마치 수정헌법 1조의 정교 분리가 교회에서 정치 얘기하지 않는 거, 교회에서 정치 얘기하면 그 정교 분리, 그 연합시키는 거, 이런 식의 오해를 하게 된 거죠. 이렇게 지난 70년간 민주당의 쇠뇌에 빠져 있다 보니까 미국인들조차도 이 법의 배경을 잘 몰라요. 결국 이 법으로 인해서 민주당이 하나님의 나라 미국을 철저히 파괴해 온 것입니다. 그런데 아주 최근에 2025년 7월에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내셔널 릴리저스 브로드캐스트라는 미국 종교방송협회라는 이 비영리 단체와 텍사스 동부에 있는 두 교회가 교회에서 정치적 발언을 금지하는 이 존슨 수정안은 위헌이다. 이것은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고 교회를 억압하는 것이라고 국세청을 상대로 연방법원에 소송을 냈는데 승소를 했습니다. 연방법원에서 존슨 수정안은 위헌이라고 판결을 내린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요. 지난 70년간 목사들이 교회에서 정치적 발언을 한 목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단 한 번도 법적 불이익을 당한 사례가 없다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인가? 여러분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 오바마 때부터 정치적 목소리를 내는 그 목사와 교회를 엄청 괴롭혔거든요. 그래서 당시 오바마가 적그리스도다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교회를 무진장 괴롭혔습니다. 막 세금 조사를 한다거나. 근데 그렇게 괴롭히기만 했지 단 한 건도 법적으로 어떻게 하지를 못했어요. 단 한 건도 법적 처벌을 받은 사례가 없고 단 한 건도 면세 박탈을 당한 사례가 없는 겁니다. 왜요? 그들도 이 존슨법이 위헌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 법을 적용 못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실제 적용하면 소송 과정에서 탄로가 나거든요. 그래서 그냥 겁주는 용으로 너희들 존슨법 알지? 그거 위반하면 면세택 박탈이야?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정치 얘기하지 마? 그렇게 보수의 목소리를 그냥 억압하기 위한 용도로만 사용했던 거죠. 미국은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있는 나라인데 어느 날 갑자기 교회에서 그 자유를 박탈당한 겁니다. 그것에 대한 헌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가 이 교회를 파괴하기 위해서 만든 존슨 수정안을 폐지하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설교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야, 종교 분리 원칙을 부인하고 있다. 이제 곧 짐승의 표다. 미국의 역사도 모르고 이 법이 뭔지도 모르면서 잘못된 정보를 전하는 거죠. 미국은 오랜 시간 동안 교회에서는 정치적인 발언이 금지되어 왔고요. 사회에서는 기독교 신자라는 것을 밝히면 불이익을 받는 종교 자유가 없는 사회가 된 지 오래입니다. 이렇게 질문하겠죠. 아니, 미국은 기독교 국가고 종교의 자유가 있는 그런 나라 아닙니까?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건 우리가 오래전에 가지고 있는 미국에 대한 이미지고요. 지난 십수년간 미국은 이슬람이나 기타 종교를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는 매우 관대해 왔는데 유독 기독교에 대한 사회적 박해는 거의 공산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그런 일들이 버젓이 진행되었습니다. 클린턴, 오바마, 바이든의 이 민주당 정부를 거치면서 네오막시즘이 자리 잡는 그런 국가로 만들었죠. 오바마는 모든 남성에게는 게이 친구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오바마가 동성 결혼을 합법화했습니다. 그리고 줄줄이 그때부터 3세 아이부터 자신의 성은 자신이 선택하는 것이라는 성 정체성, 성평등 교육을 하고요. 아이를 출산하면 성별을 부모가 임의로 결정하도록 했어요. 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그 성전환 수술 및 그 성전환 시술 비용을 정부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정부 자금으로 성전환 수술하고 호르몬 치료하는 걸 정부 자금으로 한 겁니다. 여권 성별에도 바이든 때 아시죠? 여권에 남자도 여자도 아닌 제3의 성, X라고 그렇게 표기하고요. 결과적으로 10대의 동성애자 비율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에이즈 사망 역시 증가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들이 아침에 학교 갔다가 돌아올 때는 딸이 돼서 돌아오는 그런 막장을 경험한 사회. 타 종교는 이런 일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이건 누가 이런 일에 정말 이 불의에 참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창조 세계관을 가진 기독교인들에게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렇게 인권을 강조하면서 뭐 성평등이니 성정체성이니 뭐 젠더 이데올로기니 이렇게 하면서 학교에서 성경을 읽으면 혐오서적 반입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네가 성경을 읽는 것은 다른 아이들을 불쾌하게 만드는 일이야. 그렇게 됐습니다. 직장에서는요, 기독교적인 신념을 표현하는 사람들은 해고를 당했습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넷플릭스 이런 대형 기업들에서부터 아주 작은 회사에 이르기까지 회사에서 동성결혼, 성평등, PC주의, 젠더 이데올로기를 교육하고요. 여러분 이게 다 공산주의 아젠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면 평직원이든 임원이든 다 해고를 당하고요. 젠더 찬성의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은 깨어있는 시민처럼 우월감을 느끼고요. 이렇게 민주당의 긴 독재 기간 동안 내가 기독교 신자라는 것을 드러내면 개인 SNS 계정에 트윗 하나만 올려도 직장에서 해고를 당하거나 여러 가지 불이익, 제재, 탄압을 받고 있는 그런 현실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그 좌파 시민 운동을 한 경력이 있으면 승진을 하고요. 능력이나 성과에 의해 승진을 하는 게 아니라 반미 운동을 한 사람들이 승진하는 사회. 그러니까 개신교인들이 성경의 정신으로 건국한 미국인데 기독교를 철저히 파괴하고 좌파 공산주의에 완전히 점령당한 나라가 됐어요. 중국에서는 물리적으로 교회 건물을 철거하는데 미국에서는 문화적으로 기독교를 철거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종교의 자유가 사라진 지 오래됐습니다. 아니, 기독교인의 자유가 사라진 지 오래됐죠. 이슬람에 대해서는 그들은 소수이기 때문에 보호해줘야 됩니다. 그들의 주장을 들어줘야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유독 기독교에 대해서만 젠더 이데올로기를 반대하거나 성경적인 믿음을 표현하면 난 동성애가 옳다고 생각지 않는데 라고 표현하면 난 동성 결혼 반대하는데 라고 표현하면 넌 혐오주의자야. 넌 극우야. 그런 프레임을 씌워서 각종 불이익을 주었습니다. 왜 그래요? 이게 사탄의 분노를 볼 수 있는 거죠. 사탄이 미국을 먹어치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벤 샤피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직원들은 미국의 장점과 선함에 대해서 목소리 내기를 두려워하고 반미해야 되거든요. 근데 미국에 대해서 좋게 얘기하고 그러면은 직장에서 불이익을 받으니까 미국의 장점과 선함에 대해서 목소리 내기를 두려워하고 좌파들의 주장을 공개 비판하기를 두려워한다. 왜냐하면 정치화되는 회사 분위기에 편승하지 않으면 직장 상사에게 밉보여 해고를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그의 책에서 말합니다. 이건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죠.
뉴월드 오더, 신세계 질서를 추구하는 이 사회주의자들이 전 세계에서 기독교를 공통적으로 이런 식으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미국 대선 때 보수 기독교인의 97%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투표를 했어요. 왜요? 그래서 왜 트럼프에게 표를 줍니까? 투표한 이유가 종교의 자유를 지지해서라고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정말 절박한 얘기입니까? 종교의 자유를 지지해서. 미국에서는 크리스마스 때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이 금지된 지 오래입니다. 회사에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면 해고당해요. 그래서 트럼프가 뭐라 그럽니까? 왜 내가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얘기를 못하는가? 그 얘기를 왜 눈치 보면서 해야 되는가? 왜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없는가? 하나님 없었으면 미국의 역사도 없다. 미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기독교인들이 세운 나라다. 그런데 왜 이 나라에서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박해를 받아야 하는가? 내가 대통령이 되면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게 하겠다. 이게 공약이었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표현하면 박해받는 사회, 그게 21세기 현재 미국의 모습이었죠. 바이든은 행정명령으로 젠더정책위원회를 설치했습니다. 이 젠더정책위원회의 목적은 성평등, 성적 지향, 성정책성을 국내 및 국제정책 전반에 걸쳐 추진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성평등이 남녀는 평등하자 그 얘기입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성평등 사회는 남자들이 여자 스포츠에 출전하고 뛰는 걸 말합니다. 성평등 사회는 내가 남자라고 생각하면 여자 목욕탕에도 갈 수 있고요. 여자 화장실도 갈 수 있고요. 왜냐하면 성평등하니까. 그런 걸 말합니다. 성적 지향은 뭐예요? 동성애뿐만 아니라 한 사람이 동시에 여러 명과 연애하는 다자성애, 나아가서 어디까지 가요? 소아성애, 근친상간까지, 거기까지 쭉쭉 나가는 거거든요. 성 정체성은 뭡니까? 태어난 성이 아니라 내가 남자인데 나 여자야, 그렇게 느끼면 여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별을 다 바꾸도록 자유롭게 자기가 느끼는 대로 바꾸도록 하는 게 이 성 정체성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반성경적인 사상일 뿐만 아니라 친사탄적 이념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민주당의 젠더 정책으로 말미암아 이 국가 위기가 정말 벼랑 앞에 있는 그런 위기에 지금 처하게 됐죠. 국가 위기 수준으로 도덕은 타락하고요. 기독교인은 침묵을 강요당하고요. 신앙을 드러낼 경우에 사회 전반에서 받은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가 종교자유위원회를 설치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종교와 신앙을 가진 모든 사람의 종교의 자유를 국내와 해외에서 뭐 하기 위해? 보호하기 위해 이 사무국을 설치했다. 여기는 특정 종교만이 아니라 개신교, 가톨릭, 이슬람, 유대교 모두의 신앙의 자유를 위함이에요. 이건 수정헌법 1조를 수호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이 야, 이것 봐라, 종교자유위원회 설치해서 기독교를 강제하고 일월법령 시행하려고 한다, 드디어 박해 시작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게 아니라 당신이 무슨 종교를 가지고 있든지 종교의 자유를 보호하겠다는 겁니다. 명칭도 종교강요위원회가 아니라 종교자유위원회입니다. 여러분, 이 명칭이 어렵습니까? 트럼프가 당선된 뒤에 그 서명한 행정명령 내용을 보면요, 직장에서 종교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현재 미국 사회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게 도대체 뭔 얘기인가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미 네오마르시즘을 반대하는 이 기독교인의 믿음 때문에 직장에서 해고당하는 일이 없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종교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사무국을 설치했다고 말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 부위원장이 누군지 아십니까? 벤 카슨입니다. 벤 카슨은
안식일을 지키는 신실한 개신교인입니다. 한국은 안식일 지킨다 그러면 너 이단 그러는데요. 미국은 안식일을 지키는 개신교인이 많고요. 이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벤 카슨에 대한 책을 2권이나 읽었어요. 벤 카슨은 원래 존스 홉킨스 그 병원의 신경외과 과장이었어요. 근데 그 세계 최초로 샴 쌍둥이, 머리가 붙은 그 쌍둥이를 분리 수술을 성공시킨 사람입니다. 그래서 벤 카슨에 대한 영화도 있어요. 유튜브에 보면 그 영화의 쇼츠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영화 주인공 같은 삶을 산 사람이 아니라 실제 영화 주인공의 삶을 산 아주 훌륭한 신앙인입니다. 단순히 그 뇌수술 잘하게 한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트럼프가 사람 보는 눈이 있죠. 이 벤 카슨이 트럼프 1기 때도 주택도시개발부 장관을 트럼프 임기 기간 내내 했습니다. 그리고 2기 때 다시 트럼프 내각에 합류했는데 백악관 신앙사무실 선임 고문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행정명령을 통해서 종교자유위원회를 설립하면서 부위원장에 벤 카슨을 임명했어요. 아니 이 기구가 종교분리 원칙 깨고 일요일을 강제로 지키도록 하고 짐승의 표를 받게 하기 위한 그런 기구라면서요. 그런데 부위원장이 신실하게 평생 신실하게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이 그 사람이 부위원장이 됐네요. 그리고 이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이 현재 백악관 신앙사무실 선임 고문이네요. 아니 일요일법령 만드는 기구라는데 부위원장이 안식일 지키는 사람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할 겁니까? 그리고 제가 지금 방금 이 영상을 녹화하기 전에 트럼프가 올린 내용을 보니까 놀랍게도 이런 내용이 올라왔어요. 벤 카슨 박사에게 대통령 자유 훈장을 수여할 것. 이게 어떤 훈장인지 찾아보니까 대통령이 수여하는 자유 훈장은 미국에서 민간인에게 줄 수 있는 최고 등급 훈장. 단순한 상을 넘어 미국 사회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자유, 평화, 공익, 창조성을 구현한 사람에게 국가가 주는 최고의 예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누가 받았어요? 안식일을 지키는 벤 카슨 박사가. 그리고 벤 카슨은 2008년에 이미 대통령 시민 훈장을 수상했어요. 이게 2번째로 높은 훈장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번에는 가장 높은 자유 훈장을 받았죠.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벤 카슨이라는 사람의 평생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알려주는 것이죠. 이 영상을 녹화하기 직전에 이 내용이 올라왔더라고요. 이 타이밍에 이 글이 올라오고 제가 보게 된 건 전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의 예언을 잘못 설교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보내는 일종의 경고 또는 깨우치심 아닐까요? 성경의 예언을 가볍게 취급하지 말고 바르게 해석하라는 메시지 아닐까요? 여기 이 기사를 요약하면요. 전국의 학부모들이 자녀의 신앙을 훼손하는 학교에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학교가 신앙을 어떻게 훼손하고 있어요? 네오마르크시즘, 젠더 이데올로기. 그게 학교 교육 실태가 어느 정도인지는 제가 그 차별금지법 강의에서 말씀드렸어요. 성별은 남자와 여자만 있습니다라고 발언하면 그게 학교 폭력이 돼가지고요. 퇴학을 당하는 그런 현실입니다. 차별금지법 시리즈 영상을 여러분 오늘 다 말씀드릴 수 없으니까 그 영상을 좀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기사 계속 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월요일 성경박물관에서 교육계의 종교 자유에 관해 연설할 예정이다. 그는 올해 초 미국인들이 신앙을 실천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종교자유위원회를 설립했다. 백악관 대변인 테일러 로저스는 이전 행정부는 연방정부의 권력을 남용해 종교자유에 대한 수정헌법 제1조의 권리를 방해했습니다. 누가 수정헌법 1조를 방해했나요? 지난 10수년간 민주당 정부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가 방금 전에 확인했습니다. 국민의 종교 표현을 침해했고 특히 기독교인들을 표적으로 한 사법 남용이 있었습니다.
이게 정교 분리 원칙을 깬 거죠. 정부가 공권력으로 신앙인을 박해한 것이 정교 분리 원칙을 깬 겁니다. 계속 얘기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인들이 종교를 자유롭게 실천할 수 있는 권리를 위해 종교자유위원회를 설립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종교의 자유라는 미국의 건국 원칙을 계속 보호하고 촉진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기독교를 강제하고 종교 자유를 없애고 짐승의 표를 세워서 이럴 법령을 세워야 하는데 어라, 이 기사 보니까 이거 정반대의 지금 일을 하고 있네요. 그리고 계속 기사가 이어집니다. 참석한 다른 저명한 위원회 위원으로는 누구요? 백악관 신앙실 선임 고문인 벤 카슨, 또 뭐 폴라 화이트, 프랭클린 그레엄 목사, 로버트 베런 가톨릭 주교, 메르 라피, 에릭 메타사스.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벤 카슨은 안식일 준수 개신교인입니다. 그 외에 목사, 주교, 라피, 각 종교의 지도자들이 다 모였으니까 이건 또 에큐메니컬이야. 그렇게 트집을 잡아야 됩니까? 오히려 특정 종교에만 혜택을 주면 그게 문제인 거죠. 계속 기사는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최근 미국 대법원은 종교 자유를 지지하는 여러 판결을 내렸다. 경기 후 자발적 기도를 인도한 징계로 징계를 받은 고등학교 미식축구 코치의 권리를 인정했고, 이건 뭔 얘기예요? 운동 경기 후에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 얘기했다고 징계를 받았어요. 여러분, 이게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입니까? 그것도 미국에서? 이건 기독교 박해가 있는 나라죠. 그리고 젠더 이데올로기 교육의 강요가 종교적 신념을 침해했다는 학부모의 주장을 인정했다. 자, 그러니까 트럼프가 지금 정교 분리 원칙을 깨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무너졌던 정교 분리 원칙을 바로 세우고 있는 거죠. 수정헌법 제1조 정교 분리의 원칙이 뭡니까? 미국 헌법을 다시 한번 볼까요? 의회는 국교를 정하거나 자유로운 종교 활동을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으며, 그러니까 정교 분리는 교회의 정치적 발언과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국교를 정하여 국민에게 강제하거나 특정 종교 신념을 강요하거나 정부가 교회에 부당한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짐승의 표를 미국이 강요하려면 수정헌법 1조를 폐지 또는 변경해야 됩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지금 정반대입니다. 종교자유위원회를 만들어서 종교 자유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 원칙을 요약하면 첫 번째, 주일 성수하든 안식일을 지키든 이슬람이든 신앙의 자유는, 종교의 자유는 인간의 기본권이다. 둘째, 종교 때문에 사회적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 셋째, 종교인들은 정부의 간섭 없이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여러분이 미국에 사는 크리스천이라면 눈물 나도록 고맙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딥스테이트가 미국을 사회주의 짐승의 나라로 만들어가면서 기독교를 박해하고 있었는데 트럼프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신앙의 자유를 회복하고 보호했습니다. 근데 이걸 정반대로 해석해가지고, 자, 트럼프가 일요일에 교회 가지 않으면 처벌하는 법령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종교자유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그 일을 지금 시행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왜 그러냐면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 정답을 딱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모든 걸 해석하려고 하니까 자꾸 엉뚱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잠깐 쉬었다가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첫 번째 시간에 트럼프의 종교자유위원회와 수정헌법의 진실을 살펴봤고요. 이어서는 트럼프와 바티칸의 전쟁, 트럼프와 딥스테이트, 그림자 정부와의 전쟁, 트럼프와 그레일 리셋의 전쟁, 트럼프와 코로나 백신 세력과의 전쟁, 트럼프와 연방준비제도,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의 전쟁, 트럼프와 관세 전쟁에 대해서 핵심적인 부분만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첫 시간에 미국의 수정헌법 1조에서 말하는 정치와 종교의 분리가 어떤 의미인지, 1954년에 린든 존슨 민주당 상원의원이 입법한 존슨 수정안은 무엇인지, 그리고 네오막시즘이 어떻게 미국을 장악했고 바이든 행정명령, 젠더정책위원회에 대항하여 트럼프의 행정명령, 종교자유위원회는 무엇인지, 그리고 종교자유위원회 부위원장과 백악관 신앙사무실 선임 고문이 안식일을 지키는 개신교인 벤 카슨이라는 사실까지 살펴봤습니다. 제가 예언을 연구하고 세계 정세를 관심 있게 보다 보니까 많은 음모론 사이트도 이렇게 자연히 알게 되고요. 그리고 거기서는 무슨 말을 하는지 가끔 듣기도 합니다. 어떤 건 정말 그럴듯해가지고요. 막 알려주고 싶은 그런 이슈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냥 다 흘러 떼내려가죠. 그리고 또 다른 음모론이 나오고. 제가 세계 정치와 관련해서 지난 3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음모론들을 많이 봐왔겠습니까? 자,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진짜 음모론 같은 얘기 하나 하자면요. 미국이 바티칸을 위하여,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세우는데 그 우상이란 뭐냐면 기독교를 믿도록 강제해서 일요일에 교회 가지 않는 사람은 다 죽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요일에 교회 가지 않는 것은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이고, 일요일에 교회 가는 건 짐승의 표를 받는 거고요. 그래서 트럼프가 친기독교적인 행보를 보이는 것은 바로 이 일을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뭐만 하면 다 이런 식으로 해석합니다. 미국 역사 내내 공화당 대통령들이 친기독교적인 행보를 보일 때마다 이런 얘기는 계속 반복되어 왔습니다. 제가 30여 년 전에 예언에 관심을 갖기 시작할 때도 있었던 얘기들입니다. 제가 그때 스크랩 해놨던 신문 기사들을 보니까 무슨 기사들을 다 올려놨냐면 거의 대부분이 기독교와 정치 세력의 결탁, 어떻게 그렇게 결탁해가지고 무슨 일을 하는지 전부 그런 기사들입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까지 들었던 음모론 중에 가장 황당한 음모론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이런 일이 있을 겁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긴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봅시다. 자신의 신앙을 위해서 자살폭탄 테러하는 이슬람주의자들이 갑자기 알라를 버리고 일요일에 교회 가서 예수님을 개인의 주로 고백하면서 믿게 될까요? 교회 가서 폭탄 터뜨리지 않으면 다행이죠. 스님들이 절에서 나와가지고 전부 주일 성수하러 교회 갈까요? 와, 생각만 해도 멋진 장면이죠? 그런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그렇다고 칩시다. 그렇다면 교회에 가야 할까요? 성당에 가야 할까요? 미국이 바티칸을 위해서 짐승의 우상을 세우는 거니까 성당에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전부 다 교회를 간다고 할까요? 그리고 9시 뉴스에서 딱 띠띠띠 하고 9시 됐는데 긴급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이번 주부터 모든 국민은 교회에 가야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예, 알겠습니다. 우리 동네에 교회가 어디 있더라? 그러면서 그 다음 주일부터 다 교회 갈까요? 아마 레지스탕스 조직돼가지고 내전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한국에 총이 없으니까 내전까지는 안 가더라도 미국 같은 나라는 내전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뭐 처음부터 그렇게 하진 않겠죠? 교회 1회 안 갈 때마다 벌금 100만 원. 사람들이 나 벌금 100만 원 내고 안 가? 그럴까요? 벌금 물려도 안 가네? 자, 그러면 징역 1년. 그래도 안 가네? 그럼 징역 10년. 너희들 그래도 안 갈 거야? 안 가면 사형. 이런 식으로 점점 형벌이 강해질 겁니다. 언젠간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이 지금 트럼프가 일요일 휴업 법령 내리려고 합니다. 짐승의 표가 임박했습니다. 그러니까 환란 피해서 시골로 가야 합니다. 그렇게 쉽게 내뱉을 주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정말 모든 스님들이 산에서 다 내려와가지고 교회를 가는 날이 오긴 올 겁니다.
그날이 올 건데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런 정도 일이 벌어지려면 뭐 외계인 침공 같은 거의 그런 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아니면 지구가 뭐 3차 대전, 4차 대전 막 완전히 황폐되어가지고 마치 사탄이 이 모든 일의 해결자인 것처럼 직접 이 땅의 모습을 드러내가지고 막 초자연적인 기적을 일으키고 하늘 날아다니고 자기를 숭배하게 하고 그런 일이 벌어져야 이슬람이든 스님이든 공산주의자든 전 지구적인 그 위기 앞에서 사탄을 숭배하는 종교로 연합을 하겠죠. 중국이든 북한이든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다 짐승의 표를 받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려면 이 정도 일이 벌어져야 가능합니다. 그런데 맨날 그 일요일 휴업령의 모든 촉각을 곤두세우고 미국이 뭘 하나 이렇게 지켜보다가 무슨 뉴스 하나만 거기서 나오면 이거야! 이번엔 진짜야! 맞거든? 시골로! 예, 이런 얘기가 오히려 사람들을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그런 많은 일들을 너무나 많이 봐왔습니다. 이런 얘기는 사실 지난 수십 년 동안 반복된 일이죠. 그렇게 해서 환란 준비한다고 산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뭐 50여 년 전부터 계속 있었습니다. 아마 더 오래전부터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매번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니야! 이번엔 진짜야! 예. 언젠간 이번엔 진짜야 라는 날이 올 수 있으니까 우리 준비하는 게 뭐가 잘못이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일요일 강제 법령을 내리는 일이 있을 겁니다. 부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런 일이 있을 것을 경고해야죠. 하지만 그것만 바라보다가 이미 정신과 사상은 짐승의 표를 받은 상태가 될 수 있어요. 이 신세계 질서는요, 말 그대로 새로운 질서입니다. 종교를 강요하는 건 뭐 나중의 일이에요. 먼저 시스템의 변화입니다. 체제의 변화예요. 사상의 변화입니다. 세상은 이미 신세계 질서의 체제로 사람들의 사상 속에 다 들어와 있는데 그것은 놓치고 야 미국이 언제 일요일 협령 내리나 이것만 바라보고 모든 걸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으면 큰 속임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식의 일요일 협령은요 그렇게 오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이 얘기를 할 게 아니니까 다음에 더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자, 트럼프는 공식적으로 수차례 이런 발언을 해왔습니다. 저의 계획은 딥스테이트를 해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부패로부터 우리의 민주주의를 되찾을 것입니다. 예, 정치인들이 하는 말을 어떻게 다 믿겠습니까? 다 그냥 익명 그대로 믿을 수는 없죠. 앞에서는 이렇게 말하지만 뒤에서는 다르게 행동하고 그래서 그 말이 진실인지를 알려면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한두 번 그 사람이 한 말을 가지고 평가할 것이 아니라 그가 오랫동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말을 했는지 그리고 그가 한 말을 실제 행동으로 하는지 그런 것을 보면서 확인을 해야지 그냥 이런 말 해서 그 말을 그냥 덜컥 믿어서는 안 되겠죠. 요한계시록 13장에 등장하는 첫 번째 짐승은 바디간이고 두 번째 짐승은 미국이라고 있습니다. 둘째 짐승인 미국이 첫째 짐승 바디간을 위하여 충성을 맹세하죠. 바디간은 전 세계에 공산주의 사상이 뿌리 내리도록 아주 오래전부터 애써왔어요. 교황은 사회주의 경제 시스템을 통해서 부의 재분배를 권장했습니다. WCC, WA 등을 조직해서 지원하고 기독교를 타락시키고 에큐메니컬 종교 통합으로 이끌었어요. 그리고 미국은 거기에 발맞춰가지고 힐러리, 오바마 그런 미국 역대 대통령들이 미국의 자금으로 전 세계 사회주의를 지원하고 혁명을 일으키는 데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트럼프의 미국은 둘째 짐승이 첫째 짐승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들이받고 있습니다. 바티칸이 지난 10수년 동안 가장 강조해온 아젠다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교황의 공식 발언, 교황청의 다양한 포럼, 여러 행사들, 그 모든 것에서 항상 제일 강조하던 것. 뭡니까? 예? 기후위기.
전 세계는 기후 위기에 연대해야 한다라고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활동해 왔습니다. 이 기후 문제는요, 한 국가의 정치 경제 문제가 아니죠. 이건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국가들을 연합시켜가지고 통일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 보세요. 이 러우 전쟁. 전쟁은 그냥 거기 당사국의 문제입니다. 물론 뭐 전 세계에 영향을 약간 미치기는 하지만 지금 뭐 우리가 러우 전쟁 때문에 뭐 큰 어려움 당하는 거 없잖아요. 그런데 기후 문제는요, 이건 전 지구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모두의 문제이기 때문에 모두가 같은 행동을 해야 합니다. 세계 지배를 위해서 공통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아주 기가 막힌 작전을 구성한 것이죠. 교황은 이 기후위기, 지구온난화 문제에 공동 대응하지 않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이다. 그렇게까지 얘기하면서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서 공동 대응을 요구했고요. 그래서 거의 모든 국가와 기업이 지난 수십 년 동안 ESG 경영,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ESG. 도대체 언제부터 ESG야? 그리고 탄소 배출 제로, 친환경 기업,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주 익숙해졌죠? 이 ESG 경영을 하지 않으면 이 사회에서 살아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뭐라 그래요? 바티칸이 수십 년 동안 공들여온 이 아젠다를 향해서 대놓고 Global warming, not happening. You know, it used to be global cooling. If you look back years ago in the 1920s and the 1930s, they said, global cooling will kill the world. We have to do something. Then they said global warming will kill the world. But then it started getting cooler. So now they could just call it climate change because that way they can't miss. It's climate change. Because if it goes higher or lower, whatever the hell happens, there's climate change. It's the greatest con job ever perpetrated on the world, in my opinion. Climate change, no matter what happens, you're involved in that. No more global warming, no more global cooling. All of these predictions made by the United Nations and many others, often for bad reasons, were wrong. They were made by stupid people that have cost their countries fortunes and given those same countries no chance for success. If you don't get away from this green scam, your country is going to fail. 기후위기, 지구온난화는 사기야. 그러면서 파리 기후협약 탈퇴했어요. 그리고 각종 환경 규제를 다 폐지해버립니다. 그리고 기후과학연구 예산 삭감, 기후 관련 기관 축소, 재생에너지 보조금 삭감, 원자력 부활 이렇게 하면서 지금까지 바티칸이 공들여온 모든 것을 다 물거품으로 만들고 있어요. 제수잇 예수회와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잠깐 조심스럽지만 기후 문제가 인류를 향한 대사극이다, 그런 사기극이다라는 그런 영상이나 다큐 자료가 또 많이 있어요. 음모론이 될 수 있으니까 제가 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도 다양한 관점이 많다는 것만 좀 인지하면 됩니다. 어쨌든 한 가지 분명한 건 기후 아젠다는 바티칸과 세계주의자들이 수십 년간 공들여온 그런 방향이었어요. 그런데 트럼프가 대놓고 들이받고 있네요. 트럼프는 왜 제수잇과 싸울까요? 이 트럼프가 기후 이슈에 반대할 뿐만 아니라 제수잇의 돈줄인 금융 카르텔과도 전쟁을 벌이고 있죠. 여러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건 분명 잘못됐습니다. 근데 왜 바이든은 전쟁을 계속 부추겼고 트럼프는 왜 전쟁을 끝내려고 할까? 이 전쟁의 최대 수혜자는 과연 누굴까? 이 트럼프 행정부의 보건복지부 장관인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이런 얘기를 아주 여러 차례 공식 석상에서 했습니다. 이 전쟁은 원래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전쟁입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 우리 모두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들의 주요 요구사항은 단순히 우크라이나를 나토에 포함시키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대형 군수 계약 업체들은 새로운 국가를 계속 나토에 가입시키기를 원했습니다. 왜일까요? 나토에 가입하면 그 나라는 나토 무기 규격에 따라 군비를 구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2022년 3월에만 우리는 우크라이나에 1130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 돈으로 미국의 모든 노숙자들에게 집을 지어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회사들의 소유주는 누구일까요? 맞습니다. 바로 블랙록입니다. 현재 우크라이나는 이미 농지의 30%를 매각했으며 구매자는 듀폰, 카길, 몬산토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들의 소유주는 누구일까요? 그렇습니다. 여전히 블랙록입니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재건 계약을 승인했습니다. 그리고 이 계약을 누가 가져갔을까요? 역시 블랙록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블랙록의 자금 세탁 계획입니다. 이들은 이런 일들을 우리의 눈앞에서 벌이며 우리가 알아차리는 것에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서로 싸우게 만들고 공화당과 민주당이 서로를 증오하게 만들고 흑인과 백인이 서로 갈등하게 만들며 끊임없이 분열을 조장합니다. 그러니까 러우 전쟁이 결국은 금융가들의 배만 불리고 있고 이 딥스테이트 금융가들이 사회 곳곳에 분열과 갈등을 조장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예는 과거로부터 로스차일드 가문이 해왔던 방식과 동일합니다. 바이든은 2022년에 러우 전쟁을 종식시킬 기회가 있었음에도 계속 전쟁을 부추겼어요. 그래서 계속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고요. 우크라이나는 미국 방산업체에서 무기를 사고요. 그 업체들의 최대 주주는 블랙록이고요. 그렇게 세탁된 돈은 다시 정치 자금으로 들어가고요. 여기 뉴스 기사 보니까 바이든의 마지막 선물, 트럼프 취임 전, 트럼프가 취임하면 지원 끊기니까 우크라이나에 8조 7천억 원 지원. 그래서 트럼프 취임 전에 줄기차게 미국 재정을 퍼줬죠. 총 255조를 지원했습니다. 이 우크라를 위한 게 아니라 자신의 부하 딥스테이트를 위한 거죠. 또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바이든 일가 9명 해외에서 돈 받았다. 우크라이나와 중국 기업으로부터 수백만 달러를 벌어들였다는 기사 내용입니다. 또 바이든 일가 중국서 100억 이상 받아 그러니까 중국으로부터 뒷돈 받는 미국 대통령. 미국의 상태가 어떤지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죠. 자, 블랙록이 단순히 돈벌이만 한 게 아니라 뭐까지 했어요? RFK가 말한 것처럼 우크라이나 토지의 30%를 장악했어요. 여러분, 미래 전쟁은 식량 전쟁인데 유럽의 빵 공장이라고 불리는 이 우크라이나의 비옥한 토지가 듀폰, 카길, 몬산토 이 다국적 기업 손에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소유주는 블랙록이고요. 여러분, 짐승의 표가 내리면 사고 팔고 매매를 못하게 돼요. 국가 간의 무역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의 요구에 굴복하지 않으면 먹고 살 길이 없는 겁니다. 계시록에 의하면 미국이 용처럼 말하는데 그것은 정상적인 미국 정부가 아니라 금융과 식량을 틀어주고 있는 이 딥스테이트, 말 그대로 그림자 정부에게 정복당한 미국이죠. 이 개념이 매우 중요합니다. 바티칸도 전면에 나서는 교황과 그 뒤를 조종하는 제수잇 검은 교황이 있는 것처럼 미국에 두 개의 정부가 있습니다. 미국 하면 그냥 무조건 짐승의 표를 강요하고 환란을 가져오는 나라, 이게 아니라 딥스테이트 그림자 정부와 보이는 정부, 이 둘의 개념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 딥스테이트가 자기들의 꼭두각시 대통령을 세우기도 하고 반대 세력을 죽이기도 하는 거죠. 여기 뉴스 보니까 바이든 경제팀, 블랙록 출신 대거포진. 바이든과 블랙록이 어떤 관계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딥스테이트 금융 카르텔은 전쟁을 일으키고 그것을 통해서 부를 축적하고 세상을 빈곤으로 몰아놓고 세계를 자기들의 손아귀에 놓고 쥐락펴락하면서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길을 마련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레이트 리셋에 대해서 들어보셨죠? 제가 강의한 적이 있는데 얼마나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세계 경제 포럼, 매년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니까 다보스 포럼이라고도 합니다. 이 다보스 포럼은 세계 대통령, 총리 및 경제수장들이 매년 모여서 미래를 설계하는 국제기구입니다. 거기서 2020년에 세운 미래 아젠다가 그레이트 리셋이에요. 어떻게 세상을 리셋할 것이냐. 뭐 이런 좋은 말로 포장하지만 결론적으로 뭐냐? 사회주의 체제와 통제 사회. 두 번째, 기후위기 조장으로 탄소 중립 실현하면서 산업 폐쇄. 세 번째, 인구 감소를 초래하는 위기 조장. 네 번째, CBDC로 중앙 통제 금융. 여러분, 음모론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이 딥스테이트
그림자 정부가 뉴 월드 오더, 신세계 질서를 구출해서 세계를 지배하려는 계획을 세워놓은 아젠다가 바로 이 그레이트 리셋입니다. 이들이 얘기했던 것들이 거의 다 지금 실현되고 있는 것을 뭐 우리가 굳이 뭐 찾아보지 않아도 여러분 느낌적으로 다 오시지 않습니까? 그 중심에 다보스 포럼이 있고요. 클라우스 슈밤이 50년 이상 회장으로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음모론인지 아닌지 여부는 둘째 치고요. 일단 그들의 아젠다대로 지금 세상이 가고 있는 거 우리가 보이니까 뭐 코로나도 거쳤고 탄소 중립도 다 거쳤고요. 네, 사회주의 시스템으로 전 세계가 그렇게 바뀌고 있는 것도 보고 있고요. CBDC도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런데 이러한 게 지금 뭐 음모론이야 뭐 그럴 수 있는데 음모론인지 아닌지는 둘째 치고 트럼프가 뭐라고 그래요? 자기는 그레이트 리셋에 저항하겠다. 그러면서 글로벌리즘을 깨고 있습니다. 글로벌리즘이 뭐라 그랬어요? 전 세계가 하나의 공동체가 돼서 정치, 경제, 문화, 사상을 통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가 동일하게 네오막시즘의 영향으로 차별금지법을 실행하고요. 사회주의 이념을 따르는 정부가 들어서고요. 짐승이 다스리는 세계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RFK가 그레이트 리셋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블랙록, 뱅가드, 스테이트 스트리트 이들이 집을 다 사고 있다. 젊은 사람들이 집을 살 수 없게 만들고 있다. 이것은 클라우스 슈밥이 말한 나는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난 행복할 것이다. 라는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가는 길이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게 세계경제포럼에서 그 미래사회의 모습을 두고 나온 얘기죠. 나는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습니다. 나는 사생활도 없습니다. 그리고 인생은 그 어느 때보다 나아졌습니다. 그러면서 기본소득, 기본주택, 소유 없는 세상. 이게 뭐예요? 사회주의죠. 그래서 집값 상승은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서민들은 집을 못 사는 세상. 이 그레이트 리셋, 다시 말해 신세계 질서는 살기 좋은 지상 낙원을 목표로 삼았는데 이것은 지배계층이 살기 좋은 낙원이 되는 거고요. 나머지 피지배계층은 그들을 위한 도구로 전락하는 사회입니다. 이 블랙록, 뱅가드, 스테이트 스트리트 이 세 곳의 금융사가 약 21조 달러를 통제하는데요. 미국의 GDP와 맞먹는 규모입니다. S&P 500의 모든 기업에서 거의 최대 주주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사실상 미국의 주인이라는 얘기죠. 이 미국의 그림자 정부는 자신들의 조국인 미국이 아닙니다. 어떻게든 미국을 망하게 하고 새로운 질서를 세우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짐승의 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역사에 오고 있죠. 여러분, 미국의 불법 체류자가 몇 명인 줄 아십니까? 2천만 명이 넘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부정선거를 일으키고요. 여러분, 미국 선거 시스템 보면 엉망입니다. 신분증 없어도 투표가 가능한 나라예요. 그렇게 관리를 잘 안 합니다. 그리고 국경 통제를 안 하니까 갱단들이 통째로 그냥 막 들어옵니다. 거의 내전 상태죠. 마약이 일상화되고요. 그리고 민주당 텃밭인 캘리포니아주는 100만 원 이하 절대는 체포하지도 않아요. 경범죄도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범죄자들의 천국이 됐죠. 그래서 일반 소상공인들 피해가 막심하고 다 철수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리콘밸리 기업들도 전부 텍사스로 지금 옮기고 있고요. 이 모든 게 지금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범죄자들의 천국을 만들어줬죠. 대학의 90%는 좌경화돼가지고 학교에 들어가면 미제국주의는 사라져야 한다 그런 교육을 받습니다. 미국 시민이 스스로 미국을 혐오하게 만듭니다. 미국은 존재해서는 안 되는 나라였어. 이런 교육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거 정상 아니죠? 이게 왜 그러냐면 한 국가를 멸망시키려는 딥스테이트, 그림자 정부의 작업입니다. 여러분, 헬조선 많이 들어보셨죠? 아니 이 좋은 나라에 살면서 헬조선으로 이게 언어 프레임들이거든요. 야, 이 땅은 그래서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헬조선이니까 결혼도 안 하고 애 안 낳고 그러면서 다시 헬조선 되는 거고 이게 계속 악순환인데 이런 프레임을 만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국가가 갑자기 망하지 않아요. 서서히
이렇게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대놓고 나는 글로벌리즘과 맞서겠다. 나는 딥스테이트와 싸우겠다. 난 자유를 원한다. 그렇게 선포를 했죠. 그러니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2번이나 암살 시도가 있었죠. 이 첫 번째 암살 시도 때 총알이 귀를 스쳤어요. 트럼프가 고개를 딱 돌리는 순간 총알이 비껴나가서 살았고 뒤쪽에 있던 참석자 중에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흥미로운 뉴스가 있어요. 블랙록 관련 회사가 트럼프 피격 하루 전에 트럼프 회사 주식 1200만 주를 공매도했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트럼프 주가가 폭락할 것을 예상해가지고 하루 전에 하락 베팅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사망했으면 엄청난 돈을 벌었을 텐데 살아나 버렸네요. 회사 측에서는 단순 실수입니다 라고 하는데 실수가 너무 우연히 일어났죠. 그리고 재미있는 기사가 하나 더 있습니다. 트럼프 총격범 2022년 블랙록 광고에 출연했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사 뒤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아무튼 딥스테이트는 사회주의를 추구합니다. 사회주의는 정치 시스템이 아니라 사탄 숭배가 근원이라고 제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공산주의 이상을 추구하면서 나아가는 시스템이죠, 사회주의가. 트럼프가 사회주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회주의는 번영을 약속하지만 결과는 늘 가난입니다. 사회주의는 단결을 약속하지만 결국 증오와 분열을 만듭니다. 사회주의는 더 나은 미래를 약속하지만 언제나 과거의 가장 어두운 시절로 돌아갑니다. 예외 없이 항상 그렇게 됩니다. 사회주의는 역사와 인간 본성을 무시한 신뢰를 잃은 슬픈 사상입니다. 그래서 사회주의는 결국 언제나 독재로 이어집니다. 사회주의자들은 다양성을 존중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획일성을 강요합니다. 사회주의는 정의도 평등도 가난한 사람의 편도 아닙니다. 사회주의는 오직 하나, 지배층의 권력만을 위한 것입니다. 그들은 권력을 가질수록 더욱더 탐합니다. 의료도 탐할 것이고 교통과 금융, 에너지와 교육 모든 걸 지배하려 합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힘을 원합니다. 누가 이기고 지는지, 누가 일어나고 쓰러지는지, 무엇이 진실이고 거짓인지, 심지어 누가 살고 죽는지까지. 이 자리에 있는 모두는 사회주의만큼 비민주적인 것은 없다는 걸 압니다. 사회주의는 어디서든 진보라는 깃발을 내걸고 등장하지만 결국 부패와 착취 그리고 몰락만을 남깁니다. 미국은 절대 사회주의 국가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롭게 태어났고 앞으로도 영원히 자유로울 것입니다. 마지막 문장, 미국은 절대 사회주의 국가가 되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자유롭게 태어났고 앞으로도 영원히 자유로울 것입니다. 왜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미국은 물론 지금 전 세계가 사회주의로 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딥스를 상대로 싸우겠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딥스테이트와의 전쟁에서 코로나19 빼놓을 수 없겠죠. 여러분 트럼프가 당선되자마자 뭐부터 시작했어요? 거대 제약회사와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특별히 인류의 대사기극 코로나의 실체와 백신에 대한 청문회를 열어가지고 그 실체가 폭로되었죠. 청문회 영상들은 유튜브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밝혀진 몇 가지만 얘기하면 이 피터 메칼로 박사가 증인으로 나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수십 년간 FDA 자문회의에서 발표했고 백신 제조 회사들의 조언에 왔습니다. 그래서 과학적 규제를 매우 잘 알고 있습니다. 백신이 확실히 사망을 초래하고 이에 대한 수천 편의 검토 논문이 있습니다. 코로나 백신이 일부 사람들에게 사망을 초래했습니다. 일부는 접종받은 당일에 사망했습니다. 모든 사망 사례들을 우리가 검토했습니다. 백신 접종 후 부검을 위해 들어온 부작용 사례들의 결과를 보면 사망자의 73.9%의 원인이 백신으로 판정되었습니다. 또 토프 박사의 증언은 또 이렇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미국 산부인과 학회를 수백만 달러로 완전히 포섭했습니다. 2020년 12월까지 산부인과 학회와 다른 학회들은 임신 40주 동안은 접종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2021년 9월 27일 갑자기 의사들에게 백신 접종을 강요하라고 지시했고 임신한 여성들에게도 접종하라고 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기준을 따르지 않으면 의사들을 파멸시키겠다고 협박했습니다.
당신의 의사 면허를 박탈하고 자격을 취소한다는 협박성 공문이 6만 명의 산부인과 의사들에게 발송되었습니다. 제약회사들, 중국의 이익 집단으로부터 돈을 받은 과학의 부패, 연방보건당국의 부패, 의료위원회의 부패입니다. 그러면서 여러 청문회 내용들을 보면 이제 백신 부작용을 직접 겪었던 저명한 의학 박사들이 나와가지고 그 자신의 상황들을 얘기하고요. 그리고 정치인들이 제약회사로부터 로비를 받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움직였다는 사실들. 버니 샌더슨 민주당 상원의원이 제약회사로부터 제일 많은 돈을 받았다는 사실이 폭로가 되고요. 그리고 빌 게이츠가 코로나 직전 화이자에게 제공된 그 백신 회사 주식 100만 주를 매수하고 코로나 직전입니다. 그리고는 코로나 터지고 2년 후에 매도해서 엄청난 수익 실현을 했다는 것도 드러났죠. 이 개미들의 돈이 전부 빌 게이츠에게 간 겁니다. 그리고 이 질병관리본부, 거기에 이제 파우치 소장 이런 얘기를 했죠. 백신을 맞지 않으면 교육, 여행, 취업을 제한하라. 그래서 강제 접종 정책이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내렸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2m 거리 두기와 마스크 착용을 강요하면서 근데 정작 본인은 거리 두기, 마스크 착용을 안 하고 사생활을 즐긴 거예요. 이게 파우치의 녹취록이 그대로 청문회에서 틀어집니다. 그리고 파우치가 보낸 이메일이 공개됐는데 그 내용이 마스크는 바이러스를 막는데 별로 효과가 없다.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지 않는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전 국민에게 마스크 착용을 강요했죠. 뭐 한 겁니까? 전체주의 훈련을 하는 거죠. 그리고 더 놀라운 건 파우치와 국립보건원 과학자들이 제약회사로부터 1조 원을 받은 이런 일들이 청문회에서 다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파우치를 인류에 대한 범죄 혐의로 기소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2025년 11월 27일 빌 게이츠 재판 확정. 이 바이든이 퇴임하면서 아직 기소도 되지 않은 파우치를 위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지난 10년 동안 했을 수도 있는 일에 대해서 미리 사명권을 발행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 자기들도 알았던 거죠. 근데 미리 사명권 발행, 그게 효력이 있겠습니까? RFK 주니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코로나가 퍼지기 4개월 전에 미국 정부는 이벤트 201이라는 훈련을 했다. 빌 게이츠가 여기에 주요 역할을 담당했고 에이브리 흐인지 국가정보국장, 파우치, 그리고 중국의 질병관리본부장이 참가했다. 이것은 미국을 전체주의 국가로 바꾸려는 훈련이었다. 빌 게이츠가 WHO를 컨트롤하는 사람이다. 백신 회사의 최대 주주가 빌 게이츠다. 그들은 전 세계에 백신을 의무화했다. 이것은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일이었고 인류에 대한 쿠데타이다. 바이러스를 누가 만든 것인가? 어떻게 미리 알고 팬데믹 시뮬레이션을 했는가? 그러니까 코로나는 인류를 통제하는 훈련과 함께 엄청난 부를 축적하고요. 전 세계 경제 위기를 주도하기 위한 수단이 바로 코로나 팬데믹이었던 거죠.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음모론이 아니고요. 청문회에서 다 밝혀진 내용들과 그리고 보건복지부 장관의 공식 발언을 정리한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코로나가 한창일 때 이런 백신 문제를 언급한 유튜브 채널들은 그냥 다 폭파됐어요. 상당수 계정이 삭제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음모론이 다 사실임이 지금 청문회를 통해서 밝혀지고 있는 거죠. 이런 놀라운 일이 밝혀지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뉴스 한 줄이 안 나옵니다. 오히려 최근에 빌 게이츠가 한국 방문했죠. 온 목적이 뭐라 그래요? 백신 동맹이라 그러네요. 트럼프 행정부는 백신 의무 접종을 폐지했습니다. 개인의 선택에게 맡기겠다 했어요. 그리고 제약회사의 TV 광고를 제한했고요. 그리고 부작용을 명확히 기입하고 특별히 백신은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을 반드시 고지하도록 했고요. 약가를 낮추도록 압박하고요. 지금까지 제약회사들은 이 딥스에 자금을 대왔는데 이건 지금 뭐 전쟁인 거죠. 이런 와중에 한국에서는 10월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재개한다면서 화이자와 모더나의 총 530만 회분을 계약했습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그리고 이런 기사가 하나 나왔네요. 이재명 대통령 블랙록 회장 만나 MOU 체결. 전 세계 많은 나라가 딥스테이트의 지배 아래 있는데
한국만 예외라고 생각하는 게 오히려 더 이상하겠죠. 그래서 세계는 이 딥스테이트를 따르는 자와 거절하는 자, 이렇게 나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미국을 실제적으로 주무르고 있는 딥스 중에 하나가 이 패드, 연방준비제도이사회죠. 미국 화폐를 발행하는 이 연방준비은행 FRB는 미국 소유의 은행이 아닙니다. 이곳은 소수의 몇 사람이 소유한 개인은행이죠. 그러니까 미국 달러를 정부가 아니라 사설 은행이 발행하고요. 미국 정부는 거기서 계속 돈을 빌려 쓰고 있기 때문에 천문학적인 부채를 짊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링컨이 이 금융 세력들의 돈을 쓰지 않으려고 뭐 했습니까? 미국의 독자 화폐인 그린백을 발행해가지고 남북 전쟁 자금을 조달했잖아요. 그런데 전쟁 이후에 대통령 재선에 당선되자마자 6주 만에 암살을 당했어요. 미 연준에 저항하는 것은 곧 딥스에게 저항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제에 관심 있는 분은 알겠지만 트럼프가 취임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이 금리 문제로 연준과 전쟁을 치르고 있죠. 그리고 연준과 전쟁 중인 것 중에 하나가 트럼프 대통령이 지니어스 액트 법안에 서명을 하고 스테이블 코인을 합법화한 겁니다. 어떤 영상에서 드디어 스테이블 코인으로 개인의 모든 은행 거래가 추적이 되고 이렇게 되면 국가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은 매매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환란을 준비해야 됩니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먼저 이 코인이라고 하니까 코인? 비트코인이나 뭐 주식처럼 막 투자하고 그런 게 아니고요. 달러의 다른 이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1코인은 1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코인이 막 오르고 내려가지고 시세 차익을 얻고 그런 것이 아니라 달러와 연동된 거거든요. 그래서 은행에서 100코인을 발행하려면 100달러를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 코인을 무작위로 막 찍어낼 수 있는 게 아니고 가지고 있는 달러만큼만 발행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코인이나 달러나 뭐 같은 것 같은데 이게 왜 필요한 거야? 그런 생각이 들죠. 지금 미국의 부채가 막대한데 이게 다 누구한테 진 빚이에요? 여러 국가들, 그리고 20%는 연준입니다. 지금처럼 계속 국채를 발행하면 국가 부도가 나고요. 국가 부도가 나면 우크라이나처럼 금융가들에게 자국의 산업이나 토지 등을 다 헐값에 넘겨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국민 주권도 자유도 사라진 무슨 사회? 사회주의 전체주의 사회가 되는 거죠. 근데 국채를 발행해야 하는데 이렇게 하다가는 국가 부도가 나게 생겼어. 그래서 만든 게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걸 왜 만든 건지부터 생각해 봐야 하는데 무조건 이걸로 통제한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그건 그 다음의 문제입니다. 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먼저 CBDC부터 좀 알아야 됩니다. CBDC는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디지털 화폐죠. CBDC를 주도한 나라가 어디입니까? 중국입니다. 중국은 벌써 오래전부터 CBDC로 월급 받고요. 길거리 노점상도 다 QR코드로 결제합니다. 현금 없는 사회예요. 여러분, 현금 없는 사회는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입니다. 여러분은 현금 언제 써봤습니까? 저도 생각해보면요. 아주 가끔을 제외하고 아마 지난 한 몇 년 동안 현금을 써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대부분 다 카드 사용하죠. 그러니까 돈이라는 건 숫자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현금 없는 사회에 살고 있어요. 새삼스럽지가 않아요. 그러면 카드와 CBDC는 뭐가 다릅니까? 카드는 민간 회사 발행입니다. CBDC는 정부 발행입니다. 이 CBDC의 최고의 장점은 자금 세탁이나 탈세, 불법 자금 이런 걸 원천적으로 차단이 가능해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국민의 돈이 전부 추적을 당해요. 그래서 중국은 진작에 CBDC를 도입했고 그리고 현재 도입하고 있는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어느 식당을 갔고 무엇을 샀고 어디서 주유를 하고 어디서 버스를 타고 나의 일거수 일투족 모든 것을 정부가 감시할 수 있습니다. 나의 모든 거래 내역을 정부가 다 들여다보는 겁니다.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그런데 감시만 합니까? 이 사람이 정부 방침에 따르지 않네? 이 사람이 백신 음모론자네? 백신 안 맞네? 이 사람 교회에 다니네? 극우네?
차별금지법 반대하네? 그러면 아주 쉽게 거래 정지를 만들어 버릴 수 있습니다. 감시와 통제. 이게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666 짐승의 표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CBDC가 짐승의 표라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시스템인 거죠. 예전에는 이런 얘기하면 완전히 음모론 취급받았는데 이미 시행하고 있는 나라가 있고요. 우리에게도 곧 다가올 미래가 됐습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에서는 이런 시스템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전 세계가 사회주의 노선으로 가는 겁니다. 이 진보의 정치체제는 거대 정부 구성이거든요. 그래서 공무원 숫자를 늘립니다. 계속 늘립니다. 국가의 기능을 확대해가지고 국가가 다 해주는 시스템입니다. 국가가 다 해주니까 좋은 점도 있겠죠. 기본소득 제공해주고요. 기본주택 제공해주고요. 빚도 그냥 다 탕감해주고요. 그러면 정부가 나눠준 그 은총에 감사하면서 모두가 평등한 삶을 사는 것이 진보의 세계관입니다. 보수는 정부의 기능을 축소합니다. 최소한의 정부의 역할만 하고요. 그 정부의 역할을 다 민간에게 돌려줍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경쟁사회가 되겠죠. 성공한 사람이 있으면 나고자도 생기는 거고요. 사회 불평등 문제가 심화될 수가 있고요. 그러나 기술 혁신도 이루어지고 또 열심히 보람되게 살려는 그런 의지도 발휘되겠죠. 정부는 사회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최소한의 기능만 하는 것이 보수 이념입니다. 이게 진보와 보수의 아주 큰 차이점이에요. 각자 다 장단점이 있으니까 조화롭게 잘 양측을 활용하면 아주 좋은 정치 시스템이 나오겠죠. 그런데 짐승의 표가 다스리는 세상은 필연적으로 정부의 힘이 거대해야 되거든요. 정부가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고 공권력으로 다스려야 되기 때문에 거대 정부로 가는 건 필수입니다. 그래서 교황도 세계는 사회주의로 가야 한다 그랬고요. 신세계 질서를 이루는 딥스테이트 글로벌리스트들도 이 세계주의를 통해서 사회주의를 계속 확산하는 거죠. 그래서 중국처럼 국가가 국민을 감시, 통제하는 사회로 가려면 CBDC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도 CBDC 도입을 위해서 올 4월, 5월, 6월 3개월 동안 시뮬레이션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미국이 CBDC 안 하고 스테이블 코인 한다고 딱 발표하니까 제가 관심 있게 봤는데 잠시 주춤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해야 되냐? 이거 CBDC 그럼 어떡하지? 막 이렇게 조금 하다가 다시 9월부터 CBDC를 테스트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기사에서 뭐라고 합니까? 110조 원 규모의 국고 보조금을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로 지급하는 시범 사업을 한다는 거예요. 디지털 화폐 특성상 사용처, 기한 등을 미리 프로그래밍할 수 있어 보조금이 부정수급이나 다른 목적의 사용 등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모든 돈을 추적할 수 있는 것. 지급 자체를 CBDC로 하는 것. 이게 CBDC의 장점이죠. 그런데 이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는 말씀드렸고요. 미국 연준도 바로 작년까지 CBDC를 상용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연구 보고서를 제출했어요. 그리고 중국이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뒤처지면 안 됩니다. 우리도 빨리 CBDC를 서둘러야 된다. 그런 얘기가 연준에서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뭐라 했어요? 취임 전부터 정부가 개인의 금융에 관여하는 것은 개인 프라이버시와 미국 주권에 위협이 될 수 있다. 그러면서 반대를 했고요. 개인의 자유와 사생활을 감시하는 정부의 디지털 화폐 발행을 결코 허용하지 않겠다. 이건 미친 짓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취임 후 백악관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미국 내외에서 CBDC의 설립, 발행, 유통, 사용을 금지. 왜? 개인의 자유와 사생활과 미국 주권을 위협하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 기사에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이미 행정명령으로 CBDC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발행을 금지했으며 곧 이를 법으로 확정해 영구적으로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CBDC는 연방 정부가 국민의 자산과 거래를 통제할 수 있는 위험한 수단이라며 미국은 결코 중앙 집중 디지털 화폐로 국민의 자유와 사생활, 경제를 침해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 연준을 비롯한 주요 경제 기관들은 지난 수년간 디지털 달러를 연구해 왔으나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이 주도하는 현 정부는 정부 주도의 금융 데이터 감시와 집중 통제에 일관되게 반대해 왔다. 자,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은 뭐냐? 우리가 여러 카드 회사의 카드를 소유한 것처럼 민간 발행입니다. 여러분 해외 송금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좀 복잡하죠? 복잡할 뿐만 아니라 송금 수수료 내야 되고요. 환전 수수료 내야 됩니다. 그리고 받는데도 며칠 걸립니다. 길면 일주일도 걸려요. 그런데 스테이블 코인으로 보내면 몇 초면 그냥 받습니다. 수수료도 없습니다. 1코인은 1달러이기 때문에 그냥 보내면 즉시 찾아가지고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일하는 베트남 노동자가 월급을 스테이블 코인으로 받아가지고 베트남 가족에게 즉시 그 돈을 바로 보낼 수가 있어요. 100불 보내면 100불 그대로 베트남에서 받습니다. 떼는 수수료가 전혀 없어요. 민간 발행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그 사람의 돈을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모르죠. 자, 그러면 민간 은행에 이걸 그냥 막 마음대로 발행하면 되느냐? 그렇게 못한 게 지니어스 액트 법이죠. 은행은 반드시 보유하고 있는 달러만큼만 코인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은행뿐만 아니라 기업도 발행할 수 있다 그래요. 자, 일반 은행들은 고객의 돈을 굴려가지고 이자 수익을 내잖아요. 여러분이 그 은행에 맡긴 돈, 그 은행이 은행 금고에 잘 보관하고 있습니까? 그거 아니죠. 그 돈으로 여기저기 투자하지 않습니까? 투자해서 돈을 벌리고. 그런데 은행이 어디에 투자를 잘못했네요? 그리고 손실이 났네요? 근데 그게 소문이 났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야, 내 돈 어떻게 되지? 그러면서 고객들이 너도 나도 전부 은행에 가가지고 내 돈 내놔라. 그러면 은행에 줄 돈이 없기 때문에 파산하는 거죠. 고객들은 원금을 못 찾고. 그래서 이런 뱅크런 사태를 막기 위해서 수십억 달러를 갖고 있어도 너희들은 그냥 보유만 해야 돼. 그래서 스테이블이라는 말이 안전하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안전한 코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가?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미 국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안 그러면 미국이 파산하게 생겼으니까. 그래서 기업들이 미 국채를 사도록 하는 거죠. 두 번째는 달러 패권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설명하려면 긴 시간이 필요한데 오늘 이걸 설명할 수 없고요. 세 번째는 연준으로부터 독립이죠. 근데 어떤 영상에서 트럼프가 아니라고 하지만 이것은 CBDC보다 더 개인을 감시하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들어보면 그것에 대한 근거는 전혀 없어요. 그냥 뇌피셜이에요. 그냥 일단 던지고 아니면 말고. 요즘 음모론들이 그런 음모론 엄청 많잖아요. 그런 게 다 가짜 뉴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시행될 뻔한 CBDC를 막은 것만으로도 일단 감사해야 됩니다. 민주당이 정권을 잡아서 CBDC를 시행하면 이게 글로벌 스탠다드야 그러면서 전 세계에 더욱 확산될 거예요. 아마 한국도 미국이 하니까 우리도 해야지 그러면서 지금보다 훨씬 더 과감하게 적극적으로 진행했을 겁니다. 오바마가 그 동성결혼 합법화하니까 전 세계가 미국도 있네 하면서 줄줄이 그냥 막 따라하는 것처럼 미국이 그렇게 결정하면 세계가 막 줄줄이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선 전부터 그리고 당선 후에도 줄기차게 중앙정부의 디지털 화폐는 개인을 통제하는 위험한 수단이다. 개인의 사생활과 자유를 보호하겠다. 그러면서 CBDC를 반대하고 법안도 발의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스테이블 코인이 CBDC보다 더 강력한 통제 수단이다. 지금 그걸 하려고 한다. 그러면 지지했던 국민들이 또 그걸 보는 경제학자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금방 들통날 거짓말을 그렇게 해요? 여러분, 거짓말은 한두 번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긴 시간 동안 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어디서든지 틈이 생기고 모순이 생기고
시간이 지나면 금방 발각되죠. 제가 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국내외 경제학자들의 이야기를 한 20시간 정도 들었습니다. 뭐 다 각자의 견해가 조금씩 달라요. 그런데 공통된 의견은 뭐냐? 첫째는 탈중앙화, 둘째 익명성 보장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짐승의 표와 정반대예요. 정부가 추적할 수 없는 것을 제일 큰 문제로 얘기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식에게 100억을 상속하는데 스테이블 코인으로 상속하면 수수료도 없이 그대로 달러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 탈세 등을 막기 위해서도 지금 오히려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가 많아요. 다시 말해서 개인의 감시와는 정반대의 정책입니다. 오히려 마약 거래나 부정축제 이런 데 지금 사용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경제학자들은 염려하고 있는데, 트럼프가 개인을 감시하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했습니다. 이제 통제사회로 갑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잘 모르는 대중들은 그런 얘기로 깜짝 놀랄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해서 깨어났다고 그게 유지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 그게 거짓이라는 게 드러나거든요. 그러면 그런 말을 전하는 사람도, 그런 말을 듣는 사람도 또 다른 거 없나? 또 무슨 소식이 없나? 나를 깨워줄 뭐 없나? 그렇게 찾아다니다가 영적으로 큰 손해를 보게 되죠. 물론 앞으로 스테이블 코인이 어떤 모습으로 변형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결국 통제 수단으로 사용될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음모론자들이 이건 지금 통제 시스템이야 하는 몇 마디의 말을 왜 경제자들의 말보다 더 신뢰할까요? 물론 경제학자들의 말이 다 맞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음모론자들의 얘기를 더 신뢰하면서 야, 이거 통장에 있는 돈 다 찾아야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음모론을 쫓아다니면 신앙에 유익하지가 않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언젠가 달러 패권으로 장악해가지고 사람들이 다 이렇게 깊숙이 들어와가지고 뭐 그렇게 될 것이다. 언젠가 그렇게 될 수 있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 당장 CBDC로 그런 일이 벌어질 뻔했는데 스테이블 코인 때문에 그 시간이 오히려 늦춰졌다, 그 말입니다. 그 스테이블 코인이 그렇게 사용된다 하더라도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트럼프의 관세 전쟁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관세 전쟁은 단순히 경제적 문제가 아니에요. 이 공산주의 사상이 미국의 학교, 교회, 직장, 가정, 사회 전반에 들어와가지고 엉망진창이 돼버리지 않습니까? 이건 미국 붕괴 위기 수준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걸 다시 회복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관세거든요. 여러분, 요즘 뉴스에서 시끌시끌 떠드는 게 이 프랑스 얘기 좀 보셨습니까? 대표적인 좌파 국가죠. 이 파리 올림픽 개회식에서 그들이 행한 끔찍한 퍼포먼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동성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최후의 만찬을 패러디하면서 조롱한 그런 장면을 전 세계에 내보낸 나라입니다. 프랑스에서 최초의 공산주의 혁명이 시작됐어요. 그런 프랑스가 포퓰리즘으로 막 퍼주다가 지금 경제 파탄이 나가지고 국가 부도 위기에 있습니다. 프랑스 형편을 한마디로 말하면 복지로 흥한 나라, 복지로 망한다. 프랑스는 대표적인 복지국가였죠. 1946년부터 1973년까지 성장 가도를 달리면서 부자는 세금을 많이 내도 또 벌면 되니까 불만이 없었어요. 서민들도 복지 혜택으로 불편함 없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1974년부터 2025년까지 지금 50년 이상 단 한 번도 흑자를 낸 적이 없어요. 계속 마이너스입니다. 50년 동안. 그런데 오히려 1981년도에 미테랑 대통령이 복지로 위기를 극복하겠다라고 하면서 최저임금 인상, 기업들 대규모 국유화, 공공부문 전체 고용의 24%. 결과는 어떻게 됐겠어요? 불과 2년 만에 프랑스가 더 이상 지출을 감당할 수 없다 그러면서 정부 역할을 축소하고 기업을 민간에 넘기자. 그렇게 했지만 너무 늦었죠. 이게 보수의 그 정부 개념이잖아요. 근데 늦은 거예요. 복지를 이제 줄이려고 하니까 혁명의 나라답게
시민들이 파업하고 시위하고 약탈하고 정권 교체. 그래서 등장한 새로운 정부가 이거 어떡하지 하다가 국유화했던 기업들을 다시 민간에 팔고, 근데 그걸로 나아지지가 않아. 그래서 복지 정책을 줄이는 수밖에 없어. 임금 인상 억제, 연금 개혁 등 축소를 하려고 하니까 또 시위하고 파업하고 약탈하고 너도 안 되겠어. 정권 교체. 그 다음 정부가 와가지고 이거 어떡할까? 그래, 부자들한테 세금을 더 걷자. 그래가지고 세금 걷어서 위기 해결하겠다고 했는데 결과 어떻게 됐어요? 안 그래도 프랑스가 전 세계적 부자 증세가 가장 높은 나라 중에 하나인데 아마 1위인가 됐던 것 같은데 그 결과 거기다가 더 걷으니까 망해버렸죠. 부자들이 프랑스에서는 못 살겠다 다 떠나버리는 겁니다. 부자들이 떠나니까 돈도 같이 다 빠져나가고요. 당연히 기업들 역시 그 과도한 세금 부담에 다 떠나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요? 실업률은 더 올라가고 재정 적자는 더 심해지고. 여러분, 이건 남일 아닙니다. 한국도 기업들 다 떠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 프랑스가 이 국회의원들이 표 받으려고 복지 줄이면 안 된다. 빚 내면 안 된다. 빚은 내라고 있는 것이다. 그런 얘기 해가지고 딱 당선됐다가 막상 현실을 보니까 이거 긴축 안 하면 안 되겠네. 그래서 긴축하면 또 시민들은 시위하고 파업하고 약탈, 정권 교체. 이게 악순환인 겁니다. 계속 폭탄 돌리기를 하고 계속 부채는 쌓여져 가고 재정은 계속 적자고 이거 지금 막 일촉즉발. 이 폭탄을 계속 돌려오다가 이번엔 마크롱이 이러면 진짜 다 죽어 그러면서 공공지출 동결, 연금 개혁, 보험급여 축소, 복지정책 삭감 이런 식으로 이제 실행하려고 하니까 한번 공짜에 맞들린 사람들이 국가가 망하더라도 내 복지는 줄이면 안 돼. 국가는 계속 은총을 베풀어야 돼. 국가는 계속 빚을 내. 그러면서 거리로 나와서 시위하고 파업하고 약탈하고 프랑스 혁명 때 그랬던 것처럼 마크롱을 단두대로 보내자 이런 그 구호까지 나오고 그런 플랜카드 달고 나와가지고 지금 대규모 폭동을 일으키고 있어요. 이렇게 국가 부도 상태에 있습니다. 재무장관이 프랑스 이러다가 IMF 구제 금융받게 생겼다고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경제가 성장할 때는 빚도 내서 복지를 하면 좋은 거죠. 빚 내가지고 복지를 하고 성장하고 있으니까 그 빚 갚으면 되고, 그리고 일자리도 많고 일하는 그 경제 인구도 많고 그렇게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으면 금방 갚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일할 인구는 줄고 노령 인구는 늘고 기업은 다 떠나서 없고 경제는 적자고 그런 상태에서 빚을 계속 내면 그 국가 부도로 가는 지름길이죠. 이 딥스테이트가 코로나로 백신만 팔아먹었냐? 아닙니다. 전 세계 나라들을 국가 부채의 늪에 빠져버리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재난지원금 다 받았잖아요. 우리만 받은 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받았습니다. 그게 전부 빚이거든요. 프랑스도 받았거든요. 아니, 한 푼도 없는 나라 계속 마이너스면서도 1년 소득이 그렇게 재난지원금으로 받은 게 더 많대요. 이게 다 딥스가 계획한 것이죠. 사회주의 복지 포퓰리즘으로 국가를 가난하게 만들고 딥스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 대한민국도 프랑스처럼 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미국도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트럼프가 미친 듯이 관세 정책을 하고 있는 거고요. 우리 입장에서는 참 당황스럽죠. 좀 너무한 거 아니냐 그러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안 그러면 죽게 생겼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트럼프는 과연 누구인가? 트럼프는 바티칸과 정반대의 행보를 보이고 있어요. 트럼프는 그레이트 리셋에 저항하면서 자유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사회주의 및 네오마크시즘 공산주의와 전쟁을 하고 있어요. 트럼프는 세계주의자들의 이 글로벌리즘 아젠다에 동참하지 않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딥스테이트 그림자 정부를 해체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했어요. 트럼프는 기독교인이 혐오가 된 세상에서 수정헌법 1조 종교의 자유를 회복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힐러리, 오바마, 바이든, 빌 게이츠, 조지 소로스를 기소하고 있어요. 이거 개인의 정적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딥스테이트와 전면전이죠. 힐러리, 오바마까지 말씀드릴 시간은 없고요. 조지 소로스는
지난 10수년간 미국에서 일어난 폭력 시위에 조직적으로 자금을 대면서 미국 사회를 혼란에 빠뜨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코로나는 계획된 범죄라고 말하면서 관련자들을 법정에 세우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중앙정부의 디지털 화폐는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반대합니다. 트럼프는 2번의 암살 시도가 있었고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그러나 저는 트럼프를 믿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트럼프는 누구냐? 트럼프도 딥스의 일원일 수 있겠죠. 예, 저도 한동안 무조건 딥스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오랜 기간 그의 행보를 지켜보면서 단순하게 그렇게 정의 내리고 끝! 이렇게 하기에는 너무 무리가 있는 거예요. 처음엔 저크리스도 바티칸과 어긋나는 그런 모습을 보였을 때, 야, 저거 다 같은 편이면서 짜고 저러나? 사실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아예 대놓고 딥스테이트로부터 미국을 지키겠다면서 그들과 다른 정책을 추진하고요.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인류의 적이라 그러고 그러면서 신세계 질서와는 다른 길을 가는 겁니다. 아니 지금 미국의 계시록 13장의 둘째 짐승으로서 용처럼 말하기 위해 모든 것을 하나씩 착착 진행해 나가고 있는데 그래서 미국은 도덕적 파멸 상태에 이르렀고 미국은 금융가들의 손에 넘어가서 이제 그들의 꼭두각시가 될 일만 남았는데 뭐지? 정반합인가? 정반합이란 정과 반의 대립이 충돌하면서 새로운 해결 단계로 가는 병준법이죠. 예, 그래서 한동안 또 정반합으로 계속 봤습니다. 그런데 정반합으로만 생각하기엔 풀리지 않은 숙제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얼마 전에는 보건복지부 장관 RFK 집에서 폭탄 위협이 발생했습니다. 디스길이 자작극인가? 그러면 안식일을 지키는 신실한 그리스도인 벤 카슨은요? 또 오바마 힐러리를 법정에 세우려고 하는데 그건 왜 그래요? 오바마 힐러리가 딥스에게 뭘 잘못해가지고 그들 처형하는 겁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트럼프 일기 때 2번이나 트럼프가 탄핵을 당했어요. 공화당 의원들도 찬성표를 던져서 직을 잃을 뻔했습니다. 2번이나 아슬아슬했죠? 그거 왜 그랬을까? 딥스가 보기에 트럼프가 마음에 들지 않았나? 그리고 바이든이 당선되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트럼프를 가만 놔뒀습니까? 그 유명한 그 미친 잭 스미스라는 검사를 통해서 압수수색하고요. 멜라니아 속옷도 막 뒤집어 엎고요. 그 영부인 망신주기 뭐 그런 거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잭 스미스 검사 외에 뉴욕주, 조지아주 검찰이 기소하고 전방위로 압박하면서 트럼프를 정치적으로 완전히 묻어버리려고 했습니다. 이걸 짜고 쳤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게 좀 감이 안 오면 예를 들어서 한국 정치 상황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됐는데 근데 사실은 윤석열도 딥스, 이재명 대통령도 딥스. 그래서 둘이 다 짜고 친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기 어렵잖아요. 오히려 그게 좀 더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런 겁니다. 자, 트럼프는 그럼 왜 바티칸과 싸울까? 왜 공산주의자와 싸우는가? 왜 그림자 정부와 싸우는가? 왜 성경의 가치를 회복하려고 하는가? 트럼프는 누군가? 그건 여러분 스스로 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솔직히 그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그가 누구든지 간에 저는 트럼프를 믿지 않습니다. 그가 누구인들 그게 뭐 우리에게 중요하겠습니까? 그의 임기는 3년밖에 안 남았고 역사는 흘러갈 것인데. 한 가지 분명한 건 트럼프는 짐승의 뼈 환란의 쓰나미를 잠시나마 막아준 사람이 아닐까요? 우리에게 기회의 시간을 준 사람이죠. 다른 말로 은혜의 시간을 연장해 줬습니다. 마치 AD 70년경 예루살렘이 로마군에 포위돼가지고 멸망을 이제 앞두고 다 죽게 된 그 시점에 로마군이 갑자기 포위를 풀고 잠시 물러났어요. 그리고는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랬던 것처럼 트럼프를 통해서 이 거대한 영적 전쟁이며 실제 전쟁이도 한 이 일촉즉발의 이 시대에 눈을 뜨고 세상을 좀 보라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아직도 자고 있느냐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는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이 아닐까요? 자, 그렇다면 사탄과 싸우는 사람들이 모두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냐? 반드시 그렇게 생각할 이유는 없죠.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세우고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든지 세상의 정치가들을 활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류 역사를 봐도 그 사실은 분명하죠. 세상 정치인인 고레스 대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냈어요. 아하수에로 역시 하만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것을 로마 제국이 막았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왕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았죠. 이런 일은 인류 역사에서 얼마든지 찾을 수가 있습니다. 트럼프가 이건 이렇게 하잖아요. 이거 트럼프가 이렇게 하잖아요. 예. 트럼프는 세상 정치인일 뿐이고요. 어쩌면 딥스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딥스일지라도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십니다. 이 세상을 사탄이 통치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손 놓고 가만히 계십니까? 아니잖아요. 딥스일지라도 오히려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면 그 무조건 찬성하거나 무조건 반대하거나 이런 이분법에서 놓여나 본질을 바로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세계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우린 딥스와의 전쟁에서 승리할까요? 슬프게도 결국엔 딥스의 손에 넘어가게 됩니다. 그게 성경의 예언입니다. 짐승의 우상이 세워지고 짐승의 표가 전 세계에 강요될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남은 자손이 출현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죠. 어떤 사람들이 트럼프가 종교 분리 원칙 깨뜨렸고 이제 곧 일요일법령 내립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왜 그럴까? 저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 답을 정해놓고 미국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분명 성경의 예언에서는 미국이 바티칸을 위해서 짐승의 표를 강요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을 그렇게만 해석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 시각으로만 어떤 사건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확증 편향에 갇혀서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려는 그런 치명적인 함정에 빠져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방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참 두려운 일이죠. 하나님의 뜻을 내 생각에 맞추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 예언 해석에 대한 깊이의 부재 때문입니다. 그냥 어떤 뉴스 보고 그거 갖다 붙여서 설교하고 그것이 성경의 예언을 바르게 해석하는 거 아닙니다. 사람들은 마치 그것이 이 시대에 필요한 양식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런 흥분은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집니다. 물론 우리가 각종 징조들, 자연재해, 전염병, 경제적 위기 이런 동향에 대해서 주시해야죠. 근데 너무 그런 사건들에 매몰되어서 모든 걸 다 그렇게 해석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의 예언을 지금 내가 사는 현 시대 중심으로만 적용해서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어떤 상황들을 지나치게 확대해서 마치 당장 무슨 일이 있는 것처럼 위기를 조장해서도 안 됩니다. 사람들에게 불필요한 공포감을 불러일으켜서 지금 당장 어디론가 떠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조바심이 들게 한다면 그건 건전한 예언 해석이 아닙니다. 설교자는 자기가 전하는 메시지에 책임감과 무게감을 가져야 합니다. 사람들이 종말론적인 그런 얘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 하고 싶겠지만 그 유혹을 이겨내야 해요. 우리가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관심 가져야 하고 시대의 흐름을 파악해야 하지만 가볍게 취급하지 말아야 합니다. 복음을 쫓아가야 하는데 징조를 자꾸 쫓아가면 그 끝이 아름답지 못해요. 설교자는 성경 본문 자체가 주는 깊은 메시지를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감추인 보화를 캐고 그렇게 해서 하늘 양식을 전하고 그렇게 성도들을 하늘 백성으로 이끄는 것이 복음 전도자의 자세입니다. 이 딥스와의 전쟁에서 최후의 보루가 미국입니다. 미국 넘어가면 그때가 세상 끝입니다.
어떤 분은 그냥 미국이 빨리 넘어가가지고 짐승의 표 내리고 예수님 재림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런 마음이 없는 거 아닙니다. 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날이 좀 빨리 왔으면 저도 좋겠습니다. 빨리빨리 넘어가고 그냥. 예.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한 사람이라도 더 깨워서 천국 백성 삼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한번 헤아려 봅시다. 그리고 다른 누구가 아니라 나를 깨워서 진리의 편에 서도록 하기 위해서 이 환란의 쓰나미를 막아주고 있는 것이라면, 잠시 로마 군대가 물러난 것이라면, 내가 믿는다고 공언하면서 악의 편에 있다가 멸망당하지 않도록 돌이킬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이라면, 그렇다면 나는 뭘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하는가? 환난 날을 준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날을 준비해야 합니다. 어떻게 준비하는가? 우리 교회 모토가 뭡니까? 회개, 거룩, 재림. 회개, 거룩, 재림이 복음의 시작과 과정과 결말입니다. 회개, 거룩에 충실한 사람이 재림을 맞이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주제들 하나하나가 정말 다 각자 1시간 이상씩 다뤄야 하는 내용들입니다. 제가 짧은 시간에 다 설명하려니까 그냥 간단하게 넘어갔는데,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일하심과 세계의 흐름을 보는 영적 시야는 갖추게 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흐트러진 마음이 그리스도께 다시 집중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내용을 교과서처럼 여기고 몇 번 다시 들으면서 이 세상에 벌어지고 있는 이 영적 전쟁을 분별해서 하나님의 군사로 주님 편에 서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반석에 고정하게 해 주시옵소서. 눈을 열어서 주님의 기이한 섭리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되 주님 앞에 진실이 회개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섬김과 사랑을 나누는 거룩한 신부의 모습으로 영광스러운 주의 재림을 맞이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